2016년 미국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 축구팀에서 골키퍼로 활약하던 소년 루벤 루스모. 어느 날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발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루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 하지만 안타깝게도 뇌진탕 진단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위가 안 좋네요. 이렇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 축구 경기에서 뇌진탕 많이 있거든요. 네. 머리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네, 또 후유증도 걱정이 되고.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루벤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허. 그런데 죽다 살아난 루벤이 뱉은 첫 마디. 배가 고파요. 루벤의 말에 그의 가족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배가 고픈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루벤의 한마디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던 이유. 미국 소년 루벤이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어민처럼 말이죠. 아니 근데 미국에서는 스페인어가 또 굉장히 통용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익숙한 언어일 수도 있거든요.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없나요? 사고 전에는 루벤은 스페인어로 대화할 실력은커녕 아주 간단한 스페인어 단어 몇 개 정도만 외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영어만 썼던 미국 소년이 하루아침에 아주 유창한 스페인어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루벤의 사례처럼 어떤 사고나 충격 이후에 잘 몰랐던 제2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일명 제노글로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구사하는지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 나라 말 자체는 사실 단어는 외워야지 말을 그렇지. 하죠. 모르던 단어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창하겠다는 건 문법을 완전 통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루벤의 사례는 더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루벤은 잘 몰랐던 스페인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구사하는 대신에 평생 써왔던 모국어인 영어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그러냐. 심지어 영어를 쓰려고 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트라우마 같이 안 좋은 기억을 막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써온 말 자체가 아예 날아가 버렸다. 이것도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자, 이 역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루벤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면서 모국어인 영어로 말하는 데 익숙해졌고요. 대신 갑자기 생긴 스페인어 능력은 퇴화. 스페인어는 점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6위 공개합니다. 임신 중의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아유, 이뻐라. 아유 귀엽다. 뭐 생김새도 딱 쌍둥이네요. 쌍둥이인가요? 네, 너무 닮았네. 그래 보이네요. 똑 닮은 두 아이는 2021년 10월 25일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는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도 형 동생이 있죠. 뭐 몇 분 차이로? 한 30초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쌍둥이잖아. 그럼 어허. 그 쌍둥이지. 근데 쌍둥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귀여운 아기들이 가진 출생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2021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카라 윈홀드와 블레이크 부부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두 사람에게 찾아왔고요. 부부는 매주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하며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자식을 참 낳아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저 심장박동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것도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심장 소리만 키워서 그렇죠. 들려줘. 그럼 어떻게 들려? 우렁차 막. 오,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 지금 그 소리랑. 진짜 똑같아. 아, 진짜요? 새롭게 개인기 하나 얻어가네. 아기 심장 소리. 아, 애기 심장 소리 개인기.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가 알게 된 충격 사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임신 중인데요. 또 임신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카라는 일명 중복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Went in 7 weeks again just to check, and I had my husband would come with me.
and there was another baby. He was not there in the first sonogram at 5 weeks. It was definitely a shock.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진. 그러니까 초음파를 했을 때 네. 미처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거를 이 여의사가 못 봤. 아닙니다. 에이, 설마. 사실 중복 임신은 의학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임신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추가 배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서 난자가 배출되기 어려운데 중복 임신한 여성은 임신 중에 난자를 배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네. 거죠. 두 번째, 임신한 여성의 자궁경부에서는 두꺼운 점액이 생성, 정자가 통과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지만 중복 임신인의 경우 정자가 이를 통과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뒤늦게 수정된 수정란이 이미 임신에 공간이 부족한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은 이 역시 통과합니다. 그렇게 아주 희박한 세 가지 확률을 모두 뚫어야 중복 임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2021년 10월 25일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으로 결정된 콜슨과 케이든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말씀한 것처럼 임신 중에 또 배란이 된 거고 자궁 구조가 바뀌고 입구가 더 좁아졌는데도 그걸 뚫고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수정이 됐다고 해도 착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아이들이네요, 진짜. 사실 이 두 아이를 갖기 전에 부부는 3번의 유산을 겪으며 난임으로 힘들어했었는데요. 어쩌면 아기를 갖기를 염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닿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머리에 박힌 모모의 미스터리. 이번 특종은 지난 5월 아르헨티나 후후이에서 전해진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28세 남성 루아는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뇌 CT 검사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안 씨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사고와 동시에 총을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머리에 총알이 있는 건 그거 살 수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루아는 에? 저는 총상을 입은 적이 없는데요. 루안은 총을 맞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안의 가족들 역시 루안이 총상을 입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간혹 이제 뭐 수술 도구가 들어와서 뭐 봉합되고 이건 있지만 그렇죠. 머리에 총알이 박힌 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루안이 이제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충격 때문에 총격을 받은 사실을 기억 못하는 거 아, 아닙니까? 기억 상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 루안이 총격을 입었다면 머리에 총알이 박힐 때의 흔적, 즉 상처가 아문 흉터가 남는 게 상식이지만요. 루안의 머리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머릿속에 총알이 있으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루안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두통도 느끼지 못했고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전 총알을 빼면 아픈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걱정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제거해야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합병증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루안은 어디서 박혔는지 모를 미스터리한 총알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 염려돼 총알 제거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총알이 박힌 기억도, 총알이 박힌 흔적도 없는 남자. 그는 대체 어떻게 멀쩡히 살아왔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그 남자가 겪은 백신의 모모.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숱한 사람이 부작용을 호소. 그런 가운데 한 남성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제겐 축복이자 기적이었어요. 뭐 백신 덕분에 코로나에 안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뭐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런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맙다 이런 정도지 뭐 축복이자 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렇지, 그냥 다행 정도지. 그죠? 가벼운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심장 통증에 심낭염까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는 코로나19 백신.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이는요. 인도의 50대 남성 둘라찬드 문다. 문다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부상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 평소 전혀 거동할 수 없어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 한 방으로 단 하루 만에 침대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걸었습니다. 에? 4 तारीख को इसी मंथ के 4 तारीख को उन्होंने वैक्सीनेशन लिया कोविशील्ड वैक्सीन 신기하다. 이게 된다고? इसके बाद 5 तारीख से उनमें उनके 지금 परिवा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인터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리가 날 때쯤 백신 맞은 거 करने 아닌가요? लगे पैर जो उठ के बैठ जाने लगे और खड़ा भी होने लगे 자, 이 문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그래. 갑자기 기적처럼 두 다리가 회복됐다고 주장.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일은요. 백신 접종 후에 다리도 움직이고 다시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백신을 맞고 5년 전 사고로 잃었던 목소리까지 회복됐다는데요. 특히 최근 1년 동안 문다의 몸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그의 가족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가끔 약 중에 원래 원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오면서 그 약으로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는 비아급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호르몬이 이렇게 비슷한 데 와가지고 그렇지. 효과가 나는 건데 이 백신은 사실 우리가 호흡계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인데 이건 신경이란 말이에요. 난 너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2021년에도 문다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의사는 정말 백신의 효과일 수도 있고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 덕분에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3위 공개합니다. 장기가 뭐뭐 미스터리 신체의 비밀. 자, 두 기자님께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 가슴. 왼쪽입니까? 네. 그럼 간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가는 그 아래. 아니 그 약간 등 쪽에 있죠 이게. 부었네요. 다들 이게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장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통 제 위치에 있어야 기능도 제대로 하고 네네.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탈장이죠. 아 이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10월 미국 오레건주 오레건 보건대학교에서 해부학 수업 중이던 의대생 워렌 닐슨은 시신을 해부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시신은 자연사한 미국 여성 로즈 마리 벤틀리. 그녀의 장기들은 심장을 제외하고 위와 비장, 간 등 모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맥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혈관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기도 했습니다. DNA가 시킨 대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잡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심장 빼고 다 반대로. 야 이거는 벤틀리 여사처럼 몸속 장기가 정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증상을 좌우 박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동반해 신생아 22,000명 중에 한 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인데다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좌우 박균증을 갖고 태어나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거의 5천만 명 중에 한 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환을 갖고 생존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벤틀리 여사는 무려 99세까지 장수. 의사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걸로 봐도 99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벤틀리 여사는요, 생전에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고요. 만성 질환 없이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니, 병원을 아예 안 가신 거네. 병원 안 간 거예요.
건강검진 아예 안 받은 거야. 왜냐면 CT 촬영 한 번도 안 하신 거네. 아니 청진기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건강하게 사셨네. 학자들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그녀의 해부학적 기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벤틀리 여사의 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5천만 분의 1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재밌어했을 거예요. 수포자인 내가 모모로 다시 태어났다? 2002년 9월 13일 가을이었다. 제이슨 패젯은 아빠의 가구점에서 가구를 팔고 잠시 집에 들러 외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가죽 재킷을 걸치던 그의 눈에 띈 딸의 수학 숙제. 대학도 중퇴했던 그의 인생에 수학이란? 수학은 진짜 바보 같아. 이걸 어디다 써먹어? 어? 그가 술을 처리하는 유일한 시간은 체육관에서 이두박근 컬을 세거나 일이 끝나는 교대 시간을 계산할 때뿐. 그의 인생은 단순 그 자체였다. 운명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날 저녁 노래방을 찾은 제이슨은 번쩍이는 하얀 섬광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며칠 후. 완전 제곱수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은 모두 수학으로 돼 있어. 수포자였던 제이슨 패젯은 수학 천재로 인생 2회차를 살게 된 것이다. 아니 근데 이제 톤 자체가 웹소설이었잖아요. 아 그러네. 뭐야?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학계를 발칵 뒤집은 메디컬 미스터리 실화입니다. 수학! 이 매스매틱의 M자 근처에도 얼씬도 않던 수포자 제이슨. 미국 워싱턴주 노래방에서 두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뇌진탕과 신장 출혈을 진단받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중 물은 픽셀처럼 보이고 커피를 저으면 기하학 무늬가 보이죠. 저 나뭇잎은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는 것 같군요. 모든 곡선과 사물에게서 수학을 발견. 기하학적인 기호가 끊임없이 픽셀처럼 보이거나 되풀이되는 프랙털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쉽게 말해 제이슨에겐 물, 컴퓨터, 구름과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수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 이 제이슨의 뇌를 조사한 한 대학의 신경과학과 교수는 제이슨의 뇌 기능 장애가 있으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의학적으로 전 세계 4%, 약 50명밖에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로 수포자에서 수학자의 삶을 살게 된 제이슨. 그는 현재도 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모를 그리는 남자. 1965년 프랑코 마냐니는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이상한 중병에 걸린 프랑코. 심한 발열과 발작, 망상 증상은 물론 종종 정신을 잃기까지. 결국에 입원한 프랑코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며 심하게 앓은 프랑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도 생생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코의 머릿속을 장악했던 환각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이탈리아 폰티토의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안타깝다.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어릴 때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환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향수병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미치도록 생생한 환각. 프랑코의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과 확장된 동공. 그 속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고향 폰티토의 집과 건물, 거리, 환경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D 체험이라도 하듯 너무도 생생했던 고향의 풍경. 그 환상에 압도된 프랑코는 붓을 들고 기억을 더듬어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이 프랑코의 그림이고요. 우측, 오른쪽이 실제 그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야, 거의 흡사하다. 저 그림 보세요. 사진이라고 봐도 믿을 만하죠. 아니 사실 뭐 우리 추억 속에도 옛날 고향 아니면 살던 곳에 대한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은 해도 자
저렇게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똑같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준 프랑코. 그런데 저는 요리사 일을 했었을 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적이 없죠. 프랑코는 놀랍게도 평생 그림의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 또한 프랑크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능력을 지닌 게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생한 기억이 그를 지배하지요.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아닌데 저런 걸 이제 그림에서는 극사실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를. 저것도 사실 또 어려운 어떤 풍이에요. 되게 어렵게 아주 디테일을 다 살리는 스타일인데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저걸 또 그려낸다는 게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대로 그려낸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그림 실력 자체도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요. 프랑코의 머릿속에 펼쳐진 신비의 환상. 어릴 적 고향의 풍경을 마치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는 메모리 아티스트, 즉 기억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코는 주로 전쟁으로 고향이 폐허가 되기 전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1943년 이전의 이탈리아 폰티토만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모습이네요. 기억만 그리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 어쩌면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불러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캔버스 속 마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왜 모모가 변한 이유. 자, 이번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 거주하는 65세 남성 세멘 젠들러의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인종이 네, 다른데요? 뭔가 인종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 인종은 다르잖아요. 자, 보기엔 그렇죠. 네. 사실 이 세멘은 백인입니다. 원래 창백해 보일 정도로 밝은 톤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우측 사진대로 피부색이 어두워진 이유. 그 수술을 받은 후부터 피부색이 달라진 것 같아요. 수술? 피부 관련된 수술인가요? 그러니까 피부 관련된 건가? 그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간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얼굴빛이 되게 안 어두워지- 좋아지잖아요. 안 좋은 간을 이식받았나 보다. 그랬나 보네. 자, 의학계도 깜짝 놀란 세멘의 미스테리한 사연. 2015년 간암 진단을 받은 세멘. 의사들조차 간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필사적으로 간 기증자를 찾아 나선 세멘. 하지만 그에게 맞는 간 기증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간 이식을 받아야만 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정말 저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신 걸까요? 미국 출장을 자주 다녔던 세멘은 수소문 끝에 겨우 미국에서 간 기증자를 찾는 데 성공. 정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간 이식을 받은 뒤부터 피부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세멘. 이식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그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햇볕에 탈 확률도 없었는데요. 사실 이 세멘에게 간을 기증해준 사람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설마 그렇다고? 정말? 아니 그 피부색은 그 멜라닌 색소랑 관계 있는 건데 그거랑 간이랑 뭔 상관이에요? 안에 장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렇게 의문만 가득한 세멘의 피부색 변화. 세멘의 담당 의사조차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급작스럽게 피부색이 변한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세멘은요. 제 피부색이 어두워졌다 한들 저는 상관없습니다. 설사 제 피부가 앞으로 훨씬 더 검게 변한다 해도요. 중요한 건 제가 건강히 살아있다는 거죠. 간 이식 수술 후 인종이 바뀌듯 기증자의 피부색을 닮아간 남성. 정말 한간의 추측처럼 간 이식과 함께 피부색까지 이식된 걸까요? 세멘의 사례는 아직도 의학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뇌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번 특종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실까요? 뭐야?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뇌가 없잖아. 아니 저기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잘못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생 피터는 통증과 함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CT를 촬영한 결과 피터의 담당이었던 로버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피터의 두개골에는 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자, 우측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꽉 차 있어야지. 왼쪽이 이제 피터의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놀라운 사실에 로버 박사는 피터와 비슷한 물뇌증 환자 600명의 뇌를 정밀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뇌에 95%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 박사가 조사했던 뇌가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능지수 100이 넘는 정상범주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피터는 IQ만 126, 심지어 수학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얼마 안 남아있는 뇌의 밀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자, 일부 뇌과학자들은 존 로버가 CT 사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부정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며 세포 기억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뇌 미스터리. 인간의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체 신비일까요? 태아 안의 모모 미스터리 임신. 2006년 칠레 테무코. 임신 중이었던 미첼은 출산 전 검사를 위해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뱃속에 태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출산 앞두고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미첼. 아, 이거 뭐 중복 임신 아니에요 또?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어허. 정말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태아 안에 또 다른 태아가 있어요. 바로 태아의 위장 속, 한마디로 태아 속에 태아가 있었던 것이죠. 태아 속에 태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위장 속에. 위장 속에요? 그렇죠. 아, 뱃속에 들어 있었다고? 태아의 위장 속에 태아가 있다고요. 태아 속의 태아는 의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임신 중에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태아 5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 칠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태아가 다른 태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태아 속의 태아는 난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오류가 발생. 세포가 적절히 분열되지 않아서 쌍둥이 배아가 다른 배아에 흡수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태아는 약 10cm 크기로 팔과 다리, 또 부분적으로 발달한 척수는 있었지만 머리가 없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럼 그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태아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통해 위장 속 태아는 분리했고요.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와. 천만다행이네. 모모를 기증받은 남자. 2003년 미국 뉴욕. 63세 남성 윌리엄 쉐리든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미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 선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렵네요. 제가 워낙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요. 하얀 것은 도화지요, 검은 것은 연필이요. 그저 낙서 같은 것을 그릴 뿐. 아주 간단한 일직선을 그리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쉐리든. 요식업에 종사했던 쉐리든의 그림 실력은 유치원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쉐리든이 기적적으로 한 남성의 심장을 이식받은 뒤 그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쉐리든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마치 제가 고흐가 된 것처럼
막 영감이 떠올라요. 뭐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담당했던 미술 치료사마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쉐리든의 그림 실력은 급 상승. 마치 어떤 계시라도 받은 듯 쉐리든은 예술적인 영감들이 팍팍 떠올랐습니다. 일직선 하나를 긋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야생동물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멋지게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등 아주 수준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던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 재능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못지않은 그림 실력을 갖게 된 쉐리든 본인도 어리둥절. 진짜 신기하다. 자, 그 원인이 심장 이식 수술 때문이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2006년 장기 기증자의 어머니를 만난 쉐리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드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에게 예술적 재능이 있었나요? 어머, 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들 네빌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답니다. 알고 보니 쉐리든에게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20대 남성 키스 네빌은요. 미술에 아주 재능이 넘쳤던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요. 쉐리든이 심장 기증자인 네빌의 그림 실력까지 함께 이식받은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쉐리든의 사례처럼 장기 이식 후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습관이나 성향 등이 전이되는 현상,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 현상을 두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심장에 그러면 뭐 메모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따라 미술 실력이 딱 따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안 그려서 모르시겠지만요. 그림을 그린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림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축 뻗어나갑니다. 야, 누가 보면 뭐 반센트 빈곤인 줄 알겠다. 이게 마음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그리는 게 그림입니다. 어허. 예. 지금까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심장과 함께 전해진 예술적 재능. 인체의 신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모모 후 돌아온 시력. 199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앤 프랑크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 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크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2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근데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며 목과 척추를 다친 프랑크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았던 건데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눈하고 척추하고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자, 당시에 프랑크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의사 존 아프샤르 역시 그녀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밝히며 그 20년 전 사고로 동맥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놨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희한하네. 생맹도 극복을 했네. 야, 이건 더 놀라워요. 척추 수술로. 생명이 불치병 아닌가? 생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몸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쉽지 아예 않죠. 그걸 못 하거든요.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추측만 하고. 근데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그럼 팍! 갑자기 여기가 팍! 기와 혈을 팍! 지극히 제 전현무 씨의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척추 수술 이후 시력도 되찾고 생명도 치료된 프랑코. 2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마주하며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여성.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으시면서 소중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모모를 못 느끼는 사람. 2019년 영국 인버네스. 71세 여성 조 카메론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머, 너 팔이 이상하게 매달려 있잖아. 에? 아니, 또 부러졌네?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던 그녀. 그런데 엄마가 부러진 팔이 이상하게 매달린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녀는요, 골절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파 죽잖아요. 원래 아니, 부러지면 조금만 아프고. 생채기라도 얼마나 아파. 금방 가도 아파. 근데 부러진 걸 몰랐다. 이러고 다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그녀는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능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메론은 오븐에 살이 데었을 때도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고서야 아이고 타고 있구나. 자신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 그리고 그녀에겐 출산의 고통조차 딴 세상 이야기. 엄마.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저 간지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65세가 되어 관절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도 진통제 없이 멀쩡했을 정도로 신체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을성이 있으신 게 아니라 고통을 아예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이 오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고통이 오는 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네. 반응이잖아.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러진 거 그냥 방치해봐. 완전 덧나지. 그러니까. 그렇지. 카메론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카메론의 증상에 유전학자들은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녀에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통증과 기분, 기억력과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보유. 또한 진통 효과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유전병을 갖고 지금 살아남으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선천적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고통받는 분한테 이게 조금 활용이 돼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런던 대학교 제임스 콕스 유전학 박사는요. 매년 3억 3천만 명이 수술 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메론의 유전자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카메론 유전자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모모를 가진 자들의 비극. 2008년 4월 미국. 한 발의 총성과 함께 한 남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망자는 69세 남성 소니 그레이엄. 그런데 그의 죽음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가 있지? 하나의 심장이 두 번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아, 뭔 소리야. 이식받은 거구나. 사실 사망한 소니는 약 13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수혜자.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니에게 심장을 준 기증자 테리 코틀 역시 소니와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나. 같은 심장을 주고받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비극의 평행 이론을 좀 더 살펴보면요. 기이하게도 같은 심장을 가진 두 사람 모두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에이? 소니는 심장 이식 수술 후 처음 본 순간 마치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것 같았어요. 미망인이 된 기증자의 아내 샤를에게 반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뿐만 아니라 소니는 수술 전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핫도그를 맥주와 함께 즐기게 됐는데, 이는 기증자인 테리의 식성.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 역시 셀룰러 메모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심장의 재발견이네요. 뭔가 기이한 사건이 좀 연관이 있어, 심장들이랑. 아니 뭐 식성 달라져,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져. 근데 심장을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뭔가 했었죠. 있는 것 같아.
기묘하게도 같은 심장을 공유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비슷한 식성을 갖게 되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사망 직전 경제난으로 갈등을 빚다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결말까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결말이 좋지가 않네요. 하나의 심장과 두 사람 그리고 되풀이된 비극. 과연 심장은 비극도 기억하는 걸까요? (2017년) 이스라엘 골란 고원의 한 마을. 2살 아이 오닐 마흐무드의 가족들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닐, 엄마 말 따라해봐. 엄마, 오닐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오닐이 2살이 되도록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발달에 따라서 뭐 18개월 보통 지나면 이렇게 옹알이 같은 것도 하면서 쉬운 뭐 엄마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2돌이 지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 이거 좀 걱정이 될 만도 하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비록 알아들을 순 없지만 오닐은 점차 무언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옹알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오닐. 그런데 오닐의 말을 들은 부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말을 너무 잘했나?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 어머님 기침은 하셨습니까? 갑자기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갑자기 왜 밥 안 주나? 배가 좀 고픈 것 같은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2살짜리가? 말 한마디 못하던 오닐이 유창하게 뱉은 말은 바로 Hey, it's me. Hi. What are you doing? It's a waterfall. 이스라엘 국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영어를 어떻게 해? 주변에서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네. 오닐의 가족들은 해외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닐이 TV를 통해서 영어를 접했을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학자에 따르면 3살이 된 오닐은 묘하게도 영어권 가정에서 자란 3살 아이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고요. See the smoke. The smoke? Where do you see the smoke? See it. Look, it's here. 반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오닐의 모국어인 아랍어는 또래들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저 모르던 언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모국어는 또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기이한 오닐의 사연은 이스라엘의 현지 방송에 소개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오닐의 말투는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이민자의 억양.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부활 이런 거 한 것 같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갑자기 부활이요? 그러니까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어떤 분이 저 아이의 몸으로 부활을 한 거죠. 아니, 너무 먼데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도 그쪽이잖아요. 뭐 부활이 뭐 마일리지 따져가면서 다닙니까? 영혼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 아니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설명은 나도 못하지. 못하면은 내 말을 믿어. 아 진짜.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오닐은 영어를 사용하던 파키스탄 남자의 영혼이 환생한 게 분명합니다. 내 말을 내가 연기할 줄이야. 오닐 가족과 그 지역민들은 환생과 윤회를 믿는 종교 드루즈 신자로요. 봐봐. 오닐이 전생에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생에서도 아랍어보다 영어로 먼저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다 환생까지 나왔네요. 환생한 영혼 입장에서는 알아보기 어렵죠. 근데 영어 쓰던 사람이. 아니 기정사실화하지 말라고 이걸. 전혀 배운 적 없는 영어로 말하는 아랍아이. 아이는 정말 누군가의 환생인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0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을 찾은 52세의 여성 카렌 키건. 의사는 그녀에게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요. 이에 키건의 남편 맥스와 세 아들이 신장 기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키건. 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혹시 아드님이 친자가 아닌가요? 키건 씨의 DNA와 불일치해서요. 말도 안 돼요.
두 아들 모두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내 친아들이라고요.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그녀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의심부터 사겠지.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게 아빠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가 다른 거는 아니 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이렇게 바뀌는 그냥 뭐 드라마 자이언트 이런 것처럼. 그래.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두 아들의 DNA가 키건의 남편 맥스와는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DNA 검사가 뭐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냥 검사할 때 오류였을 것 같은데. 오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의료진이 다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던 키건과 두 아들의 DNA가 이번엔 일치. 뭐야? 키건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한 가정을 그냥 그래. 그때가 그걸 만들 5만 가지 뻔했죠. 생각을 다 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요. 최초 검사와 이후 진행된 검사 결과 모두 오지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검사 결과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사실 키건은 키메라 증후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 키마이라처럼요. 그야말로 인간 키메라였던 겁니다. 키메라? 그런 게 있어요?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DNA 배열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전 조직이 몸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키메라가 한 몸에 다른 동물이 섞여 있는 생물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뭐야? 그게 말이 돼? 키메라 증후군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 형질, 즉 두 종류의 DNA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100여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키메라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의료진들이 키건의 머리카락, 피부, 갑상선 등 신체 곳곳의 조직들을 검사한 결과 키건의 신체 내에서 전혀 다른 DNA들을 발견. 이 또 다른 DNA가 친자가 아닌 줄 알았던 두 아들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키건의 어머니가 이란성 여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에 합쳐져서 하나의 태아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건이 엄마 뱃속에 있을 당시 쌍둥이의 세포가 근육이 흡수되는 바람에 두 가지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진짜 키메라인 거네 그러면? 인간 키메라. 인간 키메라, 인간과 인간 키메라인 거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인간 키메라. 언제쯤 그 출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비극 속에서 태어난 기적. 올해 9월 13일 미국 뉴욕. 몇 해 전 아버지를 여윈 4살 소녀 안젤리나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다른 또래들과 달리 안젤리나는 엄마의 손만 잡고 쓸쓸히 첫 등교에 나섰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부모님 손잡고 갈 텐데 얼마나 또 부러울 거고 또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네. 저 어린 나이에. 그런데 안젤리나의 눈앞에 뜻밖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야, 어머머머. 경찰들에게 다 모여서 에스코트를 해준 거군요. 사실 안젤리나에겐 여러 명의 키다리 아저씨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로 너의 아버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단다. 우리가 너의 첫 등교를 함께 할게. 숨진 아버지 웬지 앤 리우의 동료 경찰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 근무 중에 순직을 하셨군요. 그렇군요. 네. 사망한 웬지 앤의 동료 경찰들에게 그의 딸 안젤리나는 소중한 기적 그 자체였는데요. 2014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당시 결혼 3개월 차 새신랑인 웬지에는 순찰을 하던 중 경찰의 반감을 가진 괴한의 총을 맞아 그만 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2년 반이 지난 2017년 딸 안젤리나가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뭐야? 2년 반? 아니 2017년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아빠는 돌아가신 게 2014년이면 그죠? 뭔가 시차가 약간 안 맞는 느낌이 어떻게 된 들거든요. 자, 웬지엔에게 비극이 벌어졌을 당시 그의 아내 페이사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평소 그토록 아이를 원했던 남편의 소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숨진 남편의 정자를 추출. 홀로 수차례 인공수정을 시도한 끝에 어렵게 남편과 똑 닮은 딸을 낳았던 건데요. 대단하다 진짜. 당시 이 사연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안젤리나를 두고 기적의 아기라고 불렀고요. 사랑하는 동료를 잃었던 경찰들은 매년 안젤리나의 생일을 챙기며 선물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제 자식처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안젤리나의 첫 등교 날에도 10여 명의 동료 경찰이 등굣길을 호위했던 건데요. 야, 저런 결정을 하신 그 어머니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다 진짜. 물론 또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그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거잖아요, 진짜로. 진짜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고요. 경찰들도 사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저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된 기적의 아이와 경찰들. 이들이 만든 기적의 온기는 하늘에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셸리 콜린은 2014년 9월 제왕절개 수술로 딸 라일란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셸리는 수술 도중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발생, 예쁜 딸을 눈에 담아보지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유, 어쩌나. 아유, 사실 너무나 기쁜 날이잖아요. 딸이 태어난 날이니까. 가장 기뻐할 날에 저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또 걱정이 됐을 거며. 그리고 엄마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딸을 빨리 보고 싶었을 텐데. 기계장치의 의지에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아내를 본 남편 제레미 콜린은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병원에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셸리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어머. 뜻밖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깨어나셨죠? 깨어났네. 셸리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슬픔에 빠진 남편 제레미와 그녀의 가족들을 지켜보던 간호사 애슐리 마누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지? 뭔 제안을 했지? 아기를 데려왔구나. 아유, 태어난 아기를 보여주신 거구나. 간호사는 딸 라일란과 엄마 셸리가 정신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라일란을 셸리의 품에 안겨주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셸리의 품에 안긴 딸 라일란이 울음을 터뜨린 그 순간 정말 놀랍게도 셸리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 셸리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직접 숨을 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에 의료진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 딸이 뭐 엄마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 아니지만 그 울음소리가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잖아요. 무언의 메시지. 엄마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아이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아기 울음소리 들리니까 엄마는 깬 거예요. 빨리 깨서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겠죠. 애한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딸 라일란을 만나고 점차 건강을 회복한 셸리는요. 제 딸의 울음소리에 제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싸울 의욕이 솟아난 게 아닌가 싶어요. 라일라는 제 생명의 은인과도 같죠. 한 달 뒤 셸리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야, 박수! 아우. 2020년 7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여성 크리스티나 로시는 임신 7개월 차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찾아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로시는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딸 카테리나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심장마비가 찾아왔을 때 일시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됐던 탓에 산모와 아이 모두 뇌 손상이 심각한 상황. 어머. 결국 딸 카테리나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껴보지 못하고 바로 집중 치료실로 향했고요. 아휴. 엄마 로시는 수술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떡해. 둘 다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아휴. 가족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특히 뭐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그렇게 로시가 듣지도 또 말을 하지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시간이 어느덧 10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엄마.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로시. 그리고 눈을 뜬 그녀가 뱉은 첫 마디는 바로 엄마였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눈을 뜨긴 떴네요.
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됐다는 걸 알았나 봐요. 10달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된 남편 수치는요. 불과 며칠 전과 달리 아내가 혼자 숨을 쉬고 있어요.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비록 로시가 앞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딸 카테리나 또한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 기적에 감사한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로시와 딸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기부,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어진 끝에 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약 2억 4천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엄마를 통해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아이도 회복하는 기적이 반드시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찾은 한 줄기의 빛. 어쩌면 애틋한 모성애가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건 아닐까요? 진단 30분 만에 모모한 엄마. 2016년 12월 23일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생이었던 26세 엘리 오퍼는 겨울방학 동안 한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딩 코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치어리딩 수업에 가기 전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생리통인가? 오퍼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날도 핸드스프링, 백플립 등을 선보이며 평소와 다름없이 치어리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퍼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오퍼의 부모님이 그녀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심한 복통이 느껴지는 거면은 조금 심각할 수 있거든요. 충수염 뭐 이런 거 그 있잖아요. 맹장. 맹장. 예. 별일 아니었으면 참 좋겠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각종 검사를 진행한 오퍼.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데다가 어머. 백혈구 수치도 높은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아하. 그리고 의사에게 들은 충격적인 진단. 어? 뱃속에 뭐가 보이는데요? 네? 설마 저 암인가요? 아닙니다. 임신 38주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돼요. 38주가 될 때까지 본인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모르지? 이게 입덧 안 나오네. 난 몰라서 그래.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임신 진단이 오퍼에게 더욱 충격이었던 이유. 배가 나오지 않았던 데다가 봐봐. 살이 찌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등의 몸의 이상 반응도 전혀 없었는데요. 게다가 평소에도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기 때문에 자가 임신 테스트를 했지만 모두 음성이어서 임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 그 상태로 치어리딩 수업에서 뭐 핸드 스프링, 백플립 이런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임신 38주에 진통까지 시작돼 임신 사실을 안 지 겨우 30분 만에 긴급 수술을 받아 출산하게 된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퍼의 아들 올리버는 약 3.4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3.4kg면 적지도 않네. 근데 지난주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백더블링 수업하다가 지난주가 뭐야? 1시간 전까지 몰랐을 그렇지. 거 아니야. 백더블링 시범 보이고 그랬겠지. 근데 선생님이 내일 안 나오셔가지고 선생님 오늘 왜 안 나오세요? 나 아기 낳았어. 이런 상황인 거죠. 자, 봐봐. 이쁘지? 오전까지 수업한 분이. 네, 기적이다, 기적. 이것도 기적이다. 기억이죠. 하루아침에 엄마가 된 오퍼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올리버를 팔에 안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자 최고의 선물이에요. 죽어가던 쌍둥이를 살린 모모. 2015년 영국. 당시 레이크 제이스는 뱃속에 소중한 쌍둥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27주째가 됐을 때 갑작스런 복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제이슨. 상황이 좋지 않네요. 아직 이르지만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결국 뱃속의 쌍둥이들은 13주나 일찍 세상 빛을 봐야 했고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의 몸무게는 고작 1.3kg, 0.95kg에 불과했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한 6개월 얼마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죠. 쌍둥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곧장 인큐베이터로 향한 쌍둥이들. 엄마 제이슨은 제발 아이들이 건강하길 빌고 또 빌었지만요. 2달이 지나도록 쌍둥이들의 숨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쌍둥이들이 건강을 회복, 그야말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자, 보시죠. 같이 들어가 있다고? 아니, 보통 아니, 근데, 인큐베이터면 한 명씩 한 번씩 넣거든요.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소중한 아이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조차 없었던 엄마 제이슨은요.
선생님, 아이들이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인큐베이터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각자 홀로 치료를 받던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인큐베이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쌍둥이들이 팔을 뻗더니 서로를 끌어안은 겁니다. 오, 서로. 야, 쟤네 6개월 동안 같은 배 있었잖아. 그렇죠. 그거구나.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동안 불안정했던 쌍둥이들의 호흡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쌍둥이들은 같은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며 건강을 회복,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다.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랐네. 야, 진짜 쟤네 둘은 정말 서로를 살렸네, 서로를. 우리도 이제 누구 힘들어할 때 이렇게 좀 안아주잖아요.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싸울 때 이 사진 보여줘야지. 니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너희는 서로를 살렸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니카 자링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자링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일주일간 자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야, 일주일.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아니,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자링은 일주일 뒤에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 그리고 얼마 뒤 어? 그 병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또 다른 의사는 자링의 병에 대해 다른 진단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자링은 또다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병명이 다른데 또 시한부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왜 두 이렇게- 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쩌겠어. 하지만 자링은 이때도 시한부 선고를 뒤집었고요. 진짜? 그렇게 그녀는 30대가 될 때까지 수차례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매번 불굴의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진짜? 사실 이 뒤늦게 밝혀진 자링의 진짜 병명은 사울 윌슨 증후군. 일종의 골격 이형성증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과 16건만 보고 5억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희귀병입니다. 아, 이게 진단이 힘들구나. 게다가 아직도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았고요. 외소증, 도두증, 청력 상실 이런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힘든 질환입니다. 또 워낙 희귀한 병이다 보니까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자링은 이 병으로 평생 수차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무려 18번에 달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유, 한 번도 힘든 걸 18번을 받았으니 아유. 참. 사실 뭐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그 난치병인데다가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네요. 근데 시한부 선고를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난 건가요? 사실 의사들은 여전히 자링이 어떻게 병을 이겨내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링은 어린 시절부터 시한부 선고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까지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데요. 매년 병에 적응하려고 애썼고요. 키가 자라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저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그녀는 현재 사울 윌슨 증후군을 앓는 환자 중 가장 오래 생존 중인 여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링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자링이 자신의 DNA를 연구소에 제공했는데 2017년 10월 드디어 사울 윌슨 증후군의 원인이 밝혀진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아직 명확한 치료법을 찾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을 밝혀낸 만큼 치료법 개발에 성큼 다가선 겁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고 어떤 희귀병이나 난치병 같은 경우도 그 원인을 밝혀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적적으로 생존한 그 한 명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아, 그럼 이제부터 저 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산 사람도 있어라고 저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분이 기적처럼 키가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SF 영화급 능력자 번개맨의 탄생.
어느 날 갑자기 번개를 맞은 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94년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였던 앤서니 C. 코리아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공중전화 쪽으로 갑자기 번개가 번쩍 내리쳤고요. 앤서니 C. 코리아는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걸 본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요. 그 덕분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앤서니. 그런데 얼마 후 느닷없는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흥미가 1도 없었던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었던 건데요. 강렬한 이끌림에 악보를 산 그는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유자재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아, 못 믿겠다. 아니 흥미가 1도 없던 사람 맞아요? 아니 번개 맞고 갑자기 저렇게 됐다가? 그래서 이분이 어머머. 2007년에 아예 정식으로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합니다. 번개 맞고. 이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번개가 낳은 기적의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게 됐고요.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면 지금도 왕성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특별한 능력의 정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충격! 냉동인간 생존 실화? 도심 속 공포의 좀비 바이러스. 저희가 1회 때 소개해드렸었죠. 냉동인간. 실제로 냉동인간이 됐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26살 청년 저스틴 스미스. 2015년 2월 20일 밤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스미스는 술도 깰 겸 집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스미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는데 바로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무려 3.2km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걷기 시작한 스미스. 역시나 결국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 20도였다고 해요. 위험해. 그 추위에 길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한편 다음 날 아무 사정도 모르는 스미스의 아버지는 외박을 한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자 곧장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더미 위에 누워있는 스미스를 발견한 아버지는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러나 이미 아들의 몸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당시 급히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 의료진의 소견 역시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 한 명이었던 제럴드 콜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스미스를 치료해보자! 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의료진들은 먼저 인공 혈관을 만들어 스미스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냈고요. 그리고 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스미스의 체내로 주입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뭐 근데 그 결과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보름 만에 혼수 상태에 있던 스미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진짜 죽었다 깨어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사로 냉동인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은 거의 없었고요. 스미스를 진료했던 의사들조차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심각한 동상으로 새끼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절단했지만요. 현재 스미스는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 냉동인간은 과연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걸까요?